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양교육하고 식물위생 법규를 강의할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게 이제 모의고사 반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 과목을 같이 진행을 해요. 영양교육하고 식물위생 법규. 그래서 앞에 두 주는 영양교육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이제 두 주가 위생법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영양교육에 대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교시의 120문제 중에 아까 뭐 60문제는 영양학 관련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60문제가 또 다른 60문제가 영양교육하고 식사요법하고 생리학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요 세 내용들을 가지고 60문항을 우리가 풀게 되거든요. 아마도 여기에서는 영양교육 파트가 뭐 사실은 이제 식사요법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을 거고요. 아무래도 뭐 영양교육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문제 정도? 60문제 전체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5문제 정도가 이제 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사실은 두 주 문제풀이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해도 아까 해보니까 1시간에 50분에 20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죠? 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내용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50분 1교시 수업에 약 20문항. 그래서 역시 하루에 1, 2, 3 교시 하니까 한 60문항.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1회는 60문항으로 묶은 이유는요, 한 주, 1, 2, 3교시 그 3시간 안에 우리가 약 60문제 풀어보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모의고사 1회 60문제씩 묶어놨습니다. 네. 뭐 문항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영양교육을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사실은 다른 과목하고 성격이 약간 달라요. 뭐냐 하면, 뭐 영양학이라든지 뭐 식사법이라든지 다른 과목들은 사실은 답이 바로바로 나와요. 내가 이거 외웠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외웠으면 그냥 바로 답이 착 나오는데요. 영양교육은 이렇게 눈에 이렇게 확 띄지는 않아요. 하나하나 보기를 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요 영양교육은 조금 어떤 단답형 답을 A는 B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야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전반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주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살짝 단어를 살짝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어떤 실제 예 적용을 해서 조금 문제를 낸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A는 B, A는 B 이런 식으로만 외웠으면 나는 A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B만 그냥 보기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B라는 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보기에. 당황스럽게도. 그렇지만 B와 관련된 또는 B를 설명하는 어떠한 문장이 분명히 하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교육은 조금 문제도 정확히 읽어서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뭔가 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보기를 보실 때도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이 단어 있으니까 이게 답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약간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있는 문장도 조금 하나하나 차분차분 읽어가면서 그 문장에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뭔가를 잘 짚고 넘어가셔야 답을 고르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막 외우는 과목보다는 조금 이해하는 데 조금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면 뭐 요것도 다 맞을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교재 93페이지네요. 모의고사 1회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영양교육의 목표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영양교육을 왜 하느냐, 영양교육을 해서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은 영양교육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건강한 식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도 좀 알고, 그래서 어떤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태도라든지 동기라든지 좀 그런 걸 갖고
실제로 그 좋은 행동들을 좀 해보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되느냐? 영양 상태가 개선되면서 건강이 좋아져요.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들이 사실 건강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의료비 절감이나 또는 복지 증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뭔가, 나 지금 건강에 좋은 뭔가를 지금 해봐야겠다. 그러려면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식도 좀 알려줘야 돼요. 지식도 습득해야 되고, 하기 위한 어떤 마음의 동기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야 되고, 실제 몸에 좋다니까 그것도 좀 행동도 막 변화해서 해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영양 상태 좋아지죠? 건강이 증진되죠? 그러다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실은 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 있어요. 1번에 보시면 식습관이 바꿔지도록 동기를 유발. 2번에 식사하는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3번에 국민 건강 복지에 기여하는 것. 4번에 영양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때요? 제가 지금 말한 그 내용 안에 다 들어있죠? 예, 이런 것들이 영양 교육의 목표라는 거예요.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흐름을 생각하면 돼요. 영양 교육을 이 사람한테 시키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지식적인 걸 좀 알게 되고 좋은 건강에 좋은 것들을 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동기를 갖는다든지 실제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럼 영양 상태 좋아지죠? 건강 증진되죠? 국가적으로도 좋단 말이에요. 복지 증진이라든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다. 자, 옳지 않은 거는 5번입니다. 영양교육에는 식품 가공기술 같은 거는 배우지 않아요. 예, 가공기술, 전문적 기술을 익히는 거는 영양교육의 목표 아니겠죠? 자, 그래서 1번의 답 5번이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영양교육의 효과평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평가, 교육할 때 사실은 교육을 다 한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에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평가는요 크게 한 3가지 종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효과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의 과정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 평가라는 것도 있어요. 뭐 요거는 사실은 많이 얘기하지는 않아서 아마 못 요거 주로 뭐 효과평가, 과정평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평가를 할 때 이런 이제 세 분야의 평가가 있는데요. 자, 효과는 그 영양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그 영양교육의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었나? 이 교육의 목표가 달성됐나? 알아보는 거는 변화예요, 변화. 어떤 변화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양적인 어떤 지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식태도예요. 주로 식태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식행동 같은 게 진짜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변화를 알아보면, 영양교육이 효과가 있었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변화를 주로 알아보는 게 효과평가예요. 그 교육이 정말 목표가 처음 세웠던 목표가 진짜 달성이 됐네. 이런 것이 효과평가라면 과정평가는 이 교육 하나하나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교육을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그거를 이제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계획대로 전반적인 과정을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요거를 평가해요. 또는 그 교육에 쓰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적절하게 만들어졌는지, 또는 그 교육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나 방법이 적절한지, 이런 거를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 자료가 예를 들어 초등학생한테 할 자료인데 너무 어려운 말만 잔뜩 써놨으면 그건 부적절한 거예요. 그죠? 그런 거 과정평가를 통하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을 하려는 내용이나 방법이 이 교육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에 달성하기에 적절한 내용인가, 적절한 방법인가,
이런 거의 적절성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를 빼야겠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거를 하느냐 하면 그 실제 교육, 즉 뭐 예를 들어 영양교육 수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참여도가 들어가서 참여도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수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관찰한다고 그래요. 이런 수업에 진행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서 관찰하는 것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과정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자원은 뭐 말 그대로 내가 실제 그 자원이 처음에 투입한 계획한 대로 잘 투입이 됐고 그로 인해서 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자원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전반적인 걸 한번 제가 평가에 대한 걸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2번에 보시면 문제는 효과평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래요. 자, 보기 1번 보시면 목표 및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다. 이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영양교육 목표가 제대로 달성됐나?를 알아보는 게 효과라고 그랬죠? 맞아요. 2번.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영양교육에 투입된 자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그냥 자원평가에 대한 얘기예요. 예, 자원에 대한 평가. 우리가 평가 항목 중에 하나가 자원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요. 효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도 평가의 결과는 교육자만 알고 처방한다. 즉, 이것도 이제 효과평가에 대해서 그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교육자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4번에 지식, 태도, 행동 변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영양적인 지식이나 식태도나 식행동이에요. 자, 이거의 변화를 알아본다. 일정이 끝난 후에 건강 상태를 알아본다 하니까 요 얘기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효과평가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사실 2번은 자원평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평가 3개 중에 자원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2번의 답 2번이고요. 3번, 다음 중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개인, 한 명을 놓고 하는 개인형 교육도 있고요. 여러 명을 놓고 하는 집단형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세요. 영화, 뭐 좌담회, 영화, 사실은 영화 보고 토론회야 하는 영화 토론회로 주로 이어져요. 뭐 영화를 보여주고 토론을 한다든지, 뭐 좌담회라고 해갖고 동그랗게 둘러 앉아갖고 서로 토론을 한다든지, 강연을 한다든지, 연구 집회를 한다든지. 연구 집회 이제 워크숍 같은 거 하려면 한 사람 갖고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상담이라는 건 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반적으로 좀 개인적인 그런 교육의 개인형 교육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방법이 바로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번은 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네, 개인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상담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3번의 답 2번. 4번에 영양교육의 진행 과정과 관련된 3가지 요소는 사실 조금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어떤 영양 관련된 지식, 그래서 지식, 영어로 왜 knowledge 해갖고 그 앞에 약자가 K예요, K. knowledge에서 맨 앞에 K 쓰거든요. 요게 이제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이제 attitude라고 해서 보통 태도를 뜻하는 영어의 맨 첫자예요. 그리고 B 또는 B를 쓰기도 하고요. P를 쓰기도 하는데 B는 이제 behavior, 행동 또는 뭐 practice, 실천. 그래서 이렇게 요 3가지가요. 교육에 있어서의 기본 요소예요. 사실은 그리고 진행 순서이기도 해요. 교육을 할 때 맨 처음에는 좀 모르던 거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지식적인 거를. 그럼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여기서 태도라는 거는 개선 의욕, 어떤 동기 이런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식태도는 내가 그게 좋다니까 한번 그렇게 바꿔볼까? 해볼까? 라는 어떤 개선 의욕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선 의욕, 마음의 태도가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겨야 실제 변화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순서상으로도 이렇게 K, A, P, 즉 지식,
태도, 행동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교육의 기본 3요소예요. 근데 우리는 영양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 앞에 영양, 뭐 식태도, 어떤 식행동 이라고 붙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예, 지식, 태도, 행동이긴 한데 영양지식이고 예, 건강한 식생활에 필요한 영양지식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어떤 행동을 그 식행동을 바꾸기 위한 마음의 동기나 개선의 의욕을 얘기하는 거고 식태도 그리고 마지막은 식행동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진행과 관련된 세 가지 요소는 KAP입니다. 영어로 KAP 또는 P 대신에 B라고 나온 것도 괜찮아요. 네. KAP가 보기에 없다? 그럼 KAB가 아마 보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하고 6번에는 이제 교육의 방법이 나오네요. 자, 교육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아주 그냥 간단하게 5번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를 그대로 물어봐서 방법을 이름을 찾아라 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또는 6번처럼 교육 방법이라는 건 사실은 대상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써야 교육이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대상인데 어떤 방법이 더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요러요러한 내용을 요러요러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어떤 방법이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5번을 보시면 요거는 뭐 말 그대로 그냥 딱 개념을 줬네요. 간단하게. 자, 5번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즉흥적으로 연기하여 뭐 제일 중요한 힌트가 나왔죠. 연기. 즉흥적으로 연기하여 이해를 도와주며 끝난 후에 참가자들이 토의하고 비판, 검토하는 방법은 자, 연기한대요. 이거 뭐예요? 역할 연기법이라는 교육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교육 방법을 여러 가지를 배우셨는데 보통 강의형이 있고요. 토의형이 있고요. 실험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실험형에 속하는 게 바로 이제 역할 연기가 되겠죠. 강의형 교육 방법을 우리가 분류를 해봤었어요. 강의형 그냥 강의만 하고 끝 이거든요. 토의형 막 거기 참가한 사람들끼리 막 주로 토론도 이루어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험형 이거는 이제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뭔가 스스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요 실험형에 속하는 이제 대표적인 게 역할 연기, 즉 어떤 즉흥적으로 어떤 상황이다. 자, 이 상황에서 무슨 역할 누가 하겠느냐? 이 상황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상황만 그냥 던져줘요. 지금 아침 식사 상황이다. 엄마와 초등학생 딸의 아침 식사 상황. 근데 딸은 김치를 싫어해. 근데 엄마는 먹이고 싶어하는 상황이다. 자, 해보세요. 그런 이제 역할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일반적으로 토의도 같이 하기도 해요. 네. 자, 역할 연기법입니다. 답 1번이에요. 자, 6번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하고자 한다. 지금 대상이 어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게 뭐겠는지 찾는 건데요. 어린이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추상적인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것보다는 눈에 바로 보여지는 실제를 그대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줘야지 막 머릿속으로 막 머리를 생각해야 되고 막 이해를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막 머리를 굴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은 잘 어려워요, 애기들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눈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교육이 좋고요. 또는 집중력이 짧아요. 어른보다. 그래서 어른이 한 45분 강의가 가능하다. 그러면 아기들은 아기라고 말하면 안 된다.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화내요. 자기 다 컸는데 애기라고 한다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15분, 20분 또 집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움직임이 그래도 좀 있는 자료를 이용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동적인 것들을 활용하시면 조금 그래도 애들이 재미있어요. 흥미를 이렇게. 흥미 유발에는 가만히 있는
움직임이 없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런 동적인 것들이 아이들 짧은 집중력에 조금 그래도 집중력을 갖고 보게 하고 흥미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인형극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 보세요. 강의. 아이고 어른도 힘들어요. 지금 강의 듣는 거 힘드시죠? 벌써 지금 몇 시간째야. 오전에 3시간, 밥 먹고 또 1시간. 그죠? 애들은 더 힘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워크샵이나 또는 이런 뭐 역할 연기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는 네,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런 뭐 토의형도, 토의 같은 거, 토론도요,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은 토론 시켜요. 5, 6학년 애들은 재밌어 하거든요. 분단별로 이렇게 해갖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너희들 의견 서로 나눠봐라 이러면 재밌어 하는데 저학년은 아직까지 막 이렇게 토론 같은 건 좀 힘들어요. 주로 놀이나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인형극을 막 보여준다든지 이런 게 좋아요. 자, 그래서 6번은 이제 어린아이 특성에 맞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막 흥미 유발에 좋은 움직임이 좀 있고 이런 동적인 거. 2번이 적당하겠죠? 인형극. 자, 그래서 6번의 답 2번이고요. 인형극도 어디에 들어가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들어가요. 실험형. 인형극도 인형극 자체에서 막 지식적인 걸 알려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인형들이 어떤 상황을 연기하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뭔가를 지켜보는데 그걸 보고 아 뭔가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스스로 배워가거든요. 그래서 인형극도 사실은 실험형에 속해요. 네. 자, 7번. 영양교육의 내용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봅시다. 영양교육을 통해 영양교육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사실 중요한 거예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자, 2번은 교육의 내용은 타당성, 정확성, 최신성을 갖도록 구성한다. 그렇잖아요. 정확해야 되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신뢰할 만한 타당한 내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학설, 뭐 다 틀린 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최근에 공인된 어떤 최근의 내용을 다루도록 해야죠. 자,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일회교육에서 가능한 많은 내용의 소주제를 다루도록 구성한다. 자, 가능한 많은 내용. 너무 많은 내용을 하면요. 이 내용이 다 전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한 회 교육에 적절한 거는 한 뭐 2-3개 정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요.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는 오히려 그렇게 효과는 없습니다. 예, 보통 한 2-3개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많은 내용의 소주제 주제가 뭐 그냥 10개 막 이런 식으로 1시간 안에 다루려고 욕심 부리면 오히려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 한 2-3개 정도 주제, 소주제 정도는 다룰 수 있어요. 자, 그럼 답은 7번에 3번이 되겠고요. 4번. 교육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에서 전문적인 내용으로 전개되게 구성한다. 이건 구성의 순서예요. 항상 우리가 보통 배우면 1장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거 배우고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교재 배울 때요. 2장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보다 조금 세분화되고 어려운 거 하잖아요. 그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여러 가지 그 전공서나 다 보세요. 책자들. 첫 번째 1장은 개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 다음에 2장 넘어가야 본격적으로 뭐 어떤 세분화돼서 하나하나 나오죠. 자, 4번도 맞고요. 자, 5번. 지식 증진이나 식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겠죠. 교육이니까. 자, 그래서 7번에 적합하지 않은 거 3번입니다. 네, 너무 많은 내용은 네, 오히려 교육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7번의 답 3번. 자, 8번.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예. 문제 내기도 굉장히 좋고요. 실제 문제 난 적도 많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영양교육 대상의 진단 결과 많은 영양 문제들이 발견이 된 경우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영양 상태를 쭉 파악을 해보면 문제가 발견이 돼요. 근데 문제가 여러 개야. 그런데 그 교육에서는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양교육에 어떤 문제를 할 것인지 문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할 때 어떤 거를 선정을 해야 되는가
보통 4가지,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크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외우기 편하라고 이렇게 한 중요한 단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크기 또는 이제 이환율. 이건 뭐냐면 문제의 크기 및 이환율은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장 흔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 문제 해서 크기가 큰 거, 실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많은 큰 크기의 대상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선정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심각성. 그 문제를 지금 고치지 않으면 그 너무나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 또는 요거를 이제 긴급성이라고도 해요. 이건 빨리 해야 돼. 빨리 개선해야지 해야 되는 문제를 다루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효과성 또는 개선 용이성. 이거는 교육을 하면 굉장히 교육 효과가 좋아서 사람들이 잘 금방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영양 상태가. 근데 이거는 아무리 교육해도 별로 변할 것 같지가 않아. 두 개가 있다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잘 변화될 것 같은 거. 교육하면 효과가 확 좋을 것 같은 거. 그거를 다루시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이제 정책이나 이런 데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래서 지원 여부를 요 4가지를 고려해서 문제를 선정하는 거예요. 일단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은, 즉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크기가 큰 문제, 그리고 긴급하고 심각한 문제, 그리고 가능하면 교육의 효과가 좋은 거, 잘 개선될 것 같은 거, 예. 또는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1번에 문제 크기 및 이환율 크기 나왔죠? 자, 2번에 효과성 및 문제 해결 가능성은 요거랑 같은 얘기예요. 예. 효과성, 개선, 용이성만 달달달달 외우시면 여기 나오는 그럼 효과성, 문제 해결 가능성? 단어가 틀려서 문제 해결 가능성이라고 하면 안 되나?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교육은 항상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말이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에 긴급성, 심각성이죠. 4번에 지원성 여부예요. 자, 옳지 않은 건 5번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요 4개의 키워드는 외워두세요. 문제 선정 시, 고려사항, 요 4가지 기준 또는 문제 선정 시의 기준 해서 요 키워드 4개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8번은 답 5번입니다. 9번 영양교육을 실시할 때 건강신념 모델을 적용한 예가 아닌 것은,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정리가 지금 다 되어 있다면 답만 이렇게 제가 체크해 드려도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이론이 우리가 이제 그 교육 이론은 한두 번 들어서 머릿속에 이렇게 확 정리되는 내용은 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정리를 하셨겠지만 또는 아직은 한두 번 보기는 했으나 조금 아직 막 혼란스럽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답을 찾을게요. 예, 길게는 안 해요. 그거 했다가는 뭐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이론만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이론만.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자면, 자, 건강신념 모델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건강 행동을 할지 안 할지의 여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건강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건강 행동을 할지 안 할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신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개인의 신념에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게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질병에 대한 위협성을 갖고 있느냐 해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위협성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그 병에 걸릴 것 같아. 어떡하지? 하는 사람은 열심히 건강관리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위협성을 느낀다라는 거는 두 가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 나는 그 병에 나는 좀 걸릴 가능성이 높아.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가족 중에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어. 그러면 내가 그 병에 걸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아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질병에 대한 위협성을 굉장히 크게 느껴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상시에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기가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든지 또는 그 병이 걸렸을 때 어떤 심각한 상태를 막 굉장히 인식하고 있으면 난 그 병에 걸리면 안 돼. 그 병에 걸리면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그 사실은 위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건강행동을 실제 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이 개인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요. 요것도 이제 사실 이론이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어렵긴 한데 인지된 이익, 인지된 장애. 쉽게 얘기합시다. 그 건강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느끼는 거예요. 아, 그 행동을 하면 예를 들어 금연이라는 행동을 하면 나는 건강할 것 같아. 건강이 좋아질 것 같아. 라는 이익점을 내가 느껴요. 근데 그 건강 행동을 하면 나는 이런 점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라는 어떤 힘든 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그 건강 행동을 했을 때 좋은 점이라든지 좀 불편한 점을 내가 인지하는 거에 의해서도 건강 행동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양교육을 실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익은 막 더 부추기고 그래 이렇게 하면 더 좋아져. 이거 좋아져. 이 사람이 불편하다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불편감을 낮춰줘야 돼요. 아, 이게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런 방법을 하면 그거는 해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자효능감. 요거는 항상 자신감이에요. 나 그 행동 나 할 수 있어. 난 자신 있어. 나 그 행동 잘할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 행동을 하기에 더 좋아요.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중요한 이제 포인트니까요.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1번. 유명인의 사례를 들어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한다. 가능성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건강신념 모델 맞네요. 1번은. 자, 2번. 질병 경험담이나 질병의 심각성에 관한 자료 제시로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한다. 자, 이게 바로 심각성에 대한 얘기예요. 심각성 얘기 나왔으니까 신념 모델 맞네요. 그죠? 자, 3번은 건강 행동을 할 때 건강상의 이점이나 실제적 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제시를 해준다니까 이게 이익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이익을 인지하도록. 건강신념 모델 개념 맞죠? 자, 4번은 건강 행동을 할 때 장애 요인. 아까 어떤 장애 요인인데 이건 교육할 때 줄여주라고 그랬죠. 건강신념 모델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 5번에 격려, 칭찬 등 주변인 도움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은 이 건강신념 모델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론에 대한 문제가 예전에는 별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사실은 이런 교육 이론이나 상담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한두 문제 나오면 틀리지 뭐 이렇게 하시지는 말고요. 너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이렇게 딱 포인트 이렇게 세 줄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신념 모델 하면 요것만 기억하면 요거 답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상 더 어렵게는 안 내요. 교육 이론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론을 굉장히 어렵게 낸다기보다는 정말 간단한 기본 개념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놓치면 아까워요. 이런 거는. 예. 자, 9번의 답 5번이고요. 10번에 행동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결정 요인을 그 행동에 대한 의도로 보고 있는 행동 이론은 무엇인가? 반드시 사람이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행동을 한다. 라고 보는 이론이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합리적 행동 이론과 계획적 행동 이론 이렇게 두 가지가 두 가지는요. 공통적으로 행동에 의도가 있어야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거다 라는 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왜? 사실은 이 계획적 행동 이론은
요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 조금 내용을 조금 한두 개 덧붙여서 만들어진 내용이 요 계획적 행동 이론이기 때문에 요 두 개는 공통적으로 요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가 지금 계획적 행동 이론에 대한 내용이 11번에 나오기 때문에 요 나온 김에 그러면 합리적 행동 이론은 뭔가 조금 설명을 하고 계획적 행동 이론을 설명을 할게요. 자, 행동에 의도가 있어야 사람은 행동을 한다라는 게 합리적 행동 이론이고, 그러면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 말하는 그럼 사람의 행동 의도를 갖게 하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여기서는 두 개로 얘기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행동에 대한 태도. 요거는 조금 그 교육 이론은 항상 그 이론 말하는 학자가 쓰는 전문 용어를 갖고 설명을 해서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내용만 이해하시면 한 번만 외워두세요. 자, 행동에 대한 태도. 자, 여기에는 사실은 두 가지의 요거 단어를 쓰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행동 결과의 신념과 행동 결과의 평가. 여기서 행동자는 계속 나오니까 자, 그냥 뭐 어떤 행동에 대한 태도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개선된 행동,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장점, 단점이 생각을 해보는 것을 행동 결과의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은 왜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결과를 했을 때, 아, 이거를 하면 내가 이런 장점이 있어. 예를 들어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라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좋아질 것 같아. 근데 단점은 나 채소 별로 냄새 안 좋아하는데, 나 냄새가 싫은데, 어떤 단점도 있어. 먹기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행동에 대한 그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는 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요거는 그 행동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나에게 주는 가치, 쉽게 얘기해서 중요성. 근데 나는 아까 장점이 뭐였지? 피부 좋아지는 거였죠. 피부가 좋아지는 게 나한테는 엄청 중요해. 그 결과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그 결과에 내가 두는 가치 또는 그 결과의 중요성이에요. 나는 그게 너무 중요해. 피부가 좋아지는 게 나한테는 엄청 중요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결과평가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그 행동을 했을 때의 장점, 단점이나 그 행동했을 때 나타나는 그것에 대한 내가 두는 중요성, 이런 것이 이제 행동에 대한 태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주관적 규범이라는 요인이 있는데, 요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내 생각이었잖아. 이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장점, 단점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해. 이게 내 생각인데, 이 주관적 규범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을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게 규범적 신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 채소 과일을 많이 먹으면 우리 엄마가 굉장히 막 좋아하고 잘한다 할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막 찬성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규범적 신념이고, 수능 동기는 내가 따르는 정도. 내가 평소에 엄마 얘기 수능 동기가 높다라는 말은 나는 엄마 얘기면 무조건 다 따라해 랑 똑같은 거예요. 수능 동기라는 건 내가 따르는 정도, 그 사람을 따르는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관적 규범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어떤 장단점이나 아니면 그게 나한테 갖는 중요성을 따져본다든지,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고, 내가 막 평소에 따르는 누군가가 그거를 하면 나는 막 잘 따라할 것 같은 이런 것이 행동 의도에 영향을 많이 준다 라는 게 합리적 행동 이론이고요. 이 1번, 2번 요인에다가 아니다, 한 가지 요인이 더 있다. 그래서 3번까지를 더 보완한 게 계획적 행동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계획적 행동 이론은 요 이론에서 조금
조금 더 보완해서 나온 이론이지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계획적 행동 이론은 이제 11번에 나오니까 요 이론을 정립을 잘 하시면 11번 문제 풀기가 좋아요. 자, 세 번째 보완된 거는 뭐냐면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라는 거예요. 요거 요 위에다 쓸게요. 예. 위에다 써야 잘 보이실 테니까. 자, 요 1번, 2번 말고 하나 더 추가된 게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라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 두 개의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데, 두 개의 개념이 뭐냐 하면 예. 에 대한 신념과 그 다음에 보통 이 행동 통제에 대한 신념, 통제적 신념이라고 간단하게 씁시다. 예, 통제적 신념. 이 통제적 신념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더 잘하게 하거나 또는 더 방해하거나, 두 가지 다예요. 더 촉진하거나 좀 더 방해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요인이 존재한다라는 게 통제적 신념이에요. 어떤 행동을 내가 지금 채소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그 행동이 잘 안 되는 어떤 방해적인 요인 또는 방해적인 상황이 있어 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있어. 그게 이제 통제 신념이고, 근데 그 방해 요인이 굉장히 나한테는 크게 영향을 주는 거야. 나는 그 요인만 있으면 나는 너무 크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거기에는 굉장히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영향이 나는 너무 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영향력에 인지적이 아니라 인지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개념이 하나 더 추가된 게 계획적 행동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어서 10번은 답 1번 해주시면 되겠죠? 네. 10번은 사실은 요 두 개가 다 합리적, 계획적 두 개가 다 의도가 있어야 행동을 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보기에는 요 두 가지 이론 중에 지금 계획적이 나왔으니까 보기는 1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10번. 자, 10번은 1번을 골라주시고요. 11번 볼게요. 계획적 행동 이론을 적용하여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요겁니다. 1번, 2번, 3번 요인을 갖고 있는 계획적 행동 이론인데요. 1번,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을 수정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건강성의 2점, 장점이에요. 실제적인 이점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요거에 관련돼서는 막 장점을 막 더 부각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래도 장점이 이렇게 좋네 그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개념이 1번에 대한 요 결과에 대한 개념이 만드는 거죠. 자, 2번,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단점은 가능하면 낮춰줘.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과신념을 적용한 교육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과 2번은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을 적용한 교육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규범적 신념을 수정하기 위해서 주변인들이 도움 주는 방법, 주변인들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왜냐하면 이거는 주관적 규범의 개념 자체는 내 생각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지금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행동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을 평소에 잘 따른다 하면 이 사람은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이론을 적용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한다든지 어떻게 주변인들이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게 바로 이 주관적 규범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념을 이용한 거예요. 예, 여기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의 통제적 신념을 수정하기 위해 통제적 신념과 관련된 내용인가 봅시다. 올바른 식행동의 방해 요인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행동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격려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 하려는데 나를 방해하는 뭔가가 있어 라는 걸 이 사람이 인지하는 게 통제신념이기 때문에 방해 요인에 대한 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바로 이 통제신념에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요 개념, 요 용어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기만 하면 1, 2, 3번, 4번도 이게 다 개념에 맞는 적절한 내용이 나와 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1, 2, 3, 4는 다 그 개념에 맞는 내용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5번은 통제적 신념을 수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람직한 영양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뭐 지식에 대한 습득에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이 행동을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있다. 근데 그 방해 요인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 요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사실은 개념을 이해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요 정도 선에서 나와요, 이론은.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와 그 용어가 말하는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 뭔지를 조금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조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은 적합하지 않은 건 5번이에요. 그래서 답 5번 하겠습니다. 자, 12번 사회인지론을 적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편식 예방 교육을 실시하려고 할 때 환경적 요인을 활용한 예로 적합한 것은, 자, 사회인지론은요,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3개로 얘기해요.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렇게 3가지 요인으로 말을 하는데 사회인지론에서는요. 근데 요 요인들이 사회인지론 세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봐요. 이 3가지 요인,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게 사회인지론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 자체는 없는데, 사실 인지적 요인에 해당되는 게 뭔지 설명을 해야 지금 요 답이 나와요. 인지적 요인은 사실 인지라는 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머릿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용어로는 결과기대, 전문 용어니까 좀 안 쓰던 용어라 좀 어렵긴 해요. 가치기대, 자아효능감, 요 3가지를 인지적 요인이라 해요. 전부 다 내 생각적인 거예요, 생각. 예를 들면 결과기대는 아까 설명한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그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장점이 있을 거야, 어떤 단점이 있을 거야 라는 그 행동 결과의 어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행동을 하면 이렇게 될 건데 이런 이점이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가치기대는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에게 주는 가치, 즉 가치 중요성. 아까 나온 거랑 되게 비슷하죠? 네, 실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론에 따라서 용어만 조금 다르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아효능감은 그 행동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건 사실은 내 생각이에요.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 생각이죠. 근데 그 장점, 이러이러한 거는 나는 너무 그게 중요해. 나한테 중요해. 이것도 내 생각으로 하죠. 나 그거 잘할 것 같아. 이것도 내 생각이죠. 전부 다 인지적 요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환경적 요인은 뭐가 있느냐 하면 실제 환경, 실제 물리적 환경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뭐 학교, 식당, 뭐 이런 시설, 물리적 환경이라든지 또는 내 주변의 사회적 환경, 이거는 주로 어떤 사회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있죠. 내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 같은 환경이나 또는 강화 또는 관찰학습. 관찰학습은 옆에 사람이 하는 걸 옆에 이렇게 지켜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사람이 뭐 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하는 거예요. 관찰학습. 강화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이론에서 좀 쓰는 고유한 보통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 어떤 개선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딱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응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엄마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엄마가 너무 잘한다고 막 격려하고 칭찬해줬어. 그럼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강화라고 해요. 어떤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강화인데,
지금 이런 것들은 보면 보세요. 내 자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인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시설, 뭐 식당, 어떤 학교에 식당이, 시설이 있는지, 또는 내 옆에 애가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본다든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막 반응을 막 보여줘갖고 내가 계속 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 주변의 얘기거든요, 요인이. 그래서 환경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행동, 이건 실제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행동적 요인에 들어가는 게 행동 수행력과 자기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행동 수행, 실제 그 행동을 하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저열량식을 하고 싶은데 이때 내가 저열량 식품, 즉 에너지 조금 내는 거를 내가 조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그 행동을 쉽게 하겠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행동을 실제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기술적인 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기 조절은 자기 통제력, 자기가 잘 통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역시 행동에 관련된 요인이라고 우리가 봐요. 자,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자, 1번에서 환경적 요인을 찾아라 했으니까 지금 환경적 요인이 요거에 관련된 거에 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지금, 환경은 정말 환경, 물리적인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나와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강화해 주는지, 또는 뭐 어떤 옆에 누구를 보고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뭔가 학교 급식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요것도 사실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학교 급식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뭔가 나를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환경적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2번 뭐 장단점이라든지 또는 어떤 태도를 가지도록 유도한다라든지 뭐 자신감을 높인다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인지적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5번도 마찬가지, 더욱 건강해진다라는 장점을 막 인식시키는 거. 그래서 사실 2, 3, 4, 5는 주로 인지적 요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환경적 요인은 1번밖에 없어요. 뭔가 나를 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뭔가 도와주는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이나 어떤 사람으로 인한 도움 같은 거를 환경적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해하기가 편해요. 자, 그래서 12번은 답 1번입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 할게요.